안녕하세요. 자, 요 최종 마무리 시간에 강의할 내용을 한번 대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원 등기직하고 변호사 시험 문제가 옛날에는 크게 관련 없었어요. 변호사 시험은 변호사 시험, 법원직은 법원직, 법무사는 법무사인데 이 변호사 시험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출제하시는 분들이 이제 법원에 계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그분들이 변호사나 법원직 문제도 다 출제하니까 점점 유사성이 깊어지니까 그래서 변호사, 그 다음 법원직, 최근 기출문제. 여기서 중요한 건 문제 자체가 아니라 요 안에 들어있는 판례. 똑같이 내지는 않겠죠. 근데 판례는 어쩔 수 없죠. 판례는 어쩔 수 없으니까. 판례. 그래서 이제 해당한 40문제에서 30문제 정도씩 이렇게 풀어볼 겁니다. 플러스. 아무래도 판례가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부분은 회사법과 그 다음 보험법이죠. 뭐 총칙상행위, 어음스피어, 해상법, 뭐 항공법은 거의 출제도 안 되고 그래서 회사법과 보험법 판례를 2005년간 최근 5년 판례 뭐 출제됐든 안 됐든 최근 5년 판례 이렇게 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법은 그 개정법은 어떻게 되냐? 개정법.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상법이 개정됐죠. 다행히 개정법은 공포 후 1년 후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바뀌지 않겠죠? 그럼 아직 공포 안 됐죠. 뭐 정부로 이송됐는데 아직 공포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공포 2년이면은 올해는 상관없죠. 상관없고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부터 해야죠. 뭐 내년에 심각한가 보니까 시행인데 단 하나야. 그래서 예외가 있어요. 이사 충실 의무. 이건 뭐 많이 아실 겁니다. 충실 의무는 과거에는 개정 전에는 회사에 충실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개정법은 어떻게 되냐? 개정법은 회사와 그 다음에 주주에게 충실하라. 뭐 간단하죠? 주주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요것만은 바로 시행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올해 이거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어렵지는 않습니다. 뭐 내용이 복잡한 게 아니니까. 회사 주주에게 충실하라. 그래서 개정법은 신경 쓰지 마시고 뭐 개정법은 내년에 내는 거지 뭐 올해 낼 수는 없으니까 어차피 내년에 시행되는 거니까 공포 1년이니까 내년에 당연히 나오겠네요. 그래서 요 개정법 내용 충실 의무가 회사에 충실하라가 아니라 회사와 주주에게 충실하라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풀 때 뭐 문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판례. 요 안에 들어있는 판례들, 이거 새로 본 판례인데, 뭐 지금까지 기존 판례는 그냥 쓱 넘어가도 되고, 새로운 것 같아. 특히 작년도 올해 변호사 법원직 시험에 들어있는 판례들. 그래서, 그 다음에 뭐 기출표시가 없거나 또는 회계사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그냥 그 내용을 좀 알고 지나가자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됐죠?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상법이 좀 어렵죠. 한 5년 전만 해도 상법은 제일 점수를 따는 과목이었는데 그렇게 만만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전 시간에 과락을 먹을 수 있는 게 뭘까요? 헌법? 가등법이야 다 찍는 거니까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하여튼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민법은 워낙 수험생들이 제일 많이 공부하니까 그렇게 점수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상법은 부등법, 집행법에 치여가지고 공부 순위에서 밀리니까 의외로 상법이 구멍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뭐 다른 과목보다 공부 어렵지는 않으니까 뭐 민법이나 집행법 또는 부등법처럼 뭐 판례, 선례 이런 거로 까는 건 아니니까 요 기출문제 풀어보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특히 제가 나눠드리는 회사법 보험 판례 아마 4회, 6회 이런 식으로 나눠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나눠드리는 건 아니고 4회나 6회 최근 5년 판례는 꼭 시험장까지 그냥 시간 날 때마다 쭉 숙지하셔가지고 최근 판례 나오면 요 판례구나. 특히 보험법 판례는 최근 판례가 많이 나오니까 그 판례를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수험생들이 날도 덥고 이제 시험이 가까우니까 전부 다 이제 고시원이나 독서실에 박혀가지고 안 나오시는 것 같아요. 한 달 동안은 그냥 완전히
동굴 생활을 해야겠죠. 자, 그럼 1번 보겠습니다. 24년도 정년도 법원칙. 상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다는 것은 행정관청에 대한 인허가명이나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자 등록상의 명의와 실제 영업상 주체가 다른 명의죠? 아니죠. 실제 영업상 주체가 바로 상인이 되는 겁니다. 틀렸죠. 1번 틀렸고. 그래서 자기 명의의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됐고. 2번. 주식회사가 상법에 의해서 상인으로 의제된다 하더라도 회사는 무조건 상인이잖아요. 주식회사 기관인 대표이사 개인이 상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자, 시험 문제 풀다가 총칙 상행위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총칙 또는 상행위에서 뭐 문제를 읽다 보니까 개인 이런 말이 나와요. 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문장의 앞뒤는 상관없어요. 개인 이렇게 나오면 이것은 상인이 아니고 상회의가 아니고 그래서 상사시효도 안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 기 바랍니다. 세 가지. 그래서 앞뒤는 필요 없어요. 그 문장 안에 개인이란 말만 나오면 이거는 상인이 아니다, 상회의가 아니다, 상사시효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회사는 상인이에요. 그러나 주식회사 기관인 대표이사 개인은 상인이 아닌 거죠. 잘 기억하시고. 자, 3화 영업의 목적인 상회의를 개시하기 전에 영업을 위한 준비 행위를 하는 자는 영업으로 상회의를 할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준비 행위를 할 때 상인 자격을 취득한다.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그 옆에다 좀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상인 자격의 취득 시기는 어떻게 되냐? 오늘 복습하실 때는 그 밑에 해설을 쭉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해설까지 읽으면 시간이 너무 안 되니까 원칙. 영업을 개시했을 때가 아니라 준비 행위를 할 때다.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 준비 행위가 앞에 나와야죠. 준비 행위를 한 때고, 그 다음에 영업을 개시했을 때는 당연히 상인이죠. 됐습니다. 자, 준비 행위는 첫 번째,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보시면 점포 구입 이런 것들이죠. 구입입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이거예요. 자금을 차입하는 건 어떻게 되냐? 자, 요게 문제입니다. 자금을 차입하는 거. 자금을 차입하는 거는 자, 볼까요? 원칙은 준비 행위가 아닙니다. 자, 예외적으로 그 문장 속에 설명을 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설명을 해서 이것이 영업 준비 행위라는 것을 표시하면 이때는 준비 행위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인 자격 취득 시기는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영업을 개시할 때 이미 취득한 거고 그 전에 준비 행위 할 때 취득한다. 그 준비 행위 할 때 취득하는 이유는 뭐냐?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니까 점포 구입 등을 예로 든다. 그럼 자금 차입은 어떻게 되냐? 자금 차입은 원칙적으로 준비 행위로 볼 수가 없다.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설명을 했다면 준비 행위로 볼 수 있다. 요즘은 요 정도까지는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제 상인 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됐고. 자, 그 다음에 의사나 변호사는 상법 4조 또는 5조 1항이 규정하는 상인으로 볼 수 없다. 그건 알겠는데, 이거 보세요. 지금 의사, 변호사 나왔습니다. 그럼 당연히 따라 나오는 게 약사, 세무사죠. 약사, 그 다음에 법무사, 그 다음에 회계사, 그 다음에 세무사. 이런 사람들은 상인이 아닌 건 알겠어요. 됐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가지는 채권, 그러니까 뭐 치료비 채권, 자문료 채권 이런 것들이죠. 자, 그런데 이거 보세요. 이건 시효가 3년입니다. 아니, 상인이 아닌데 왜 시효가 상사 시효보다 짧으냐? 민법에 있잖아요. 민법에 치료비 채권 이런 것들은 3년이다. 근데 요것만 10년이에요. 요것만. 세무사만 시효가 10년입니다. 세무사만 시효가 10년이다. 요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민법에 시효가 3년짜리에 이게 없다고요. 둘 다 상인이 아닌데 그래서 세무사만 시효가 10년이다. 이렇게 뭐 의사 변호사 상인이 아니다. 그렇게 끝나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변호사, 법무사만 알았잖아요. 근데 요 판례도 있어요. 의사, 약사, 회계사, 세무사 판례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사만 시효가 10년이다.
세무사만 휴가 10년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는 완벽하게 정리가 된 것이고 밑에 있는 판례들은 다 여러분이 많이 왔던 판례들입니다. 넘어가고 자, 2번 상법상 지배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지배인, 상업사용 중에 대표죠. 1랑 지배인은 영업주의 가름에서 대리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동그라미. 하여튼 지배인 나오면 무조건 재판상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편지배인 나오면 재판상이 빠진다. 지배인 나오면 재판상이 들어가고 편지배인 나오면 재판상이 빠진다.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고 지배인의 행위가 영업에 관한 것인가 그 옆에 물음표하고 관한 동그라미. 영업에 관련된 거다? 아니다는 거죠. 영업에 관련됐으면 영업주가 책임지고 관련이 안 됐으면 영업주가 책임이 없죠. 것인가 여부는 지배인의 행위라는 것이 주관적 X, 객관적 동그라미. 시험 지문이 길어지면서 문장을 다 읽고 답을 찾으면 안 돼요. 주관적 X, 객관적 동그라미. 이렇게 되는 거죠. 주관적인 의사와 관계없이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서 추상적으로 판단하다. 너무 길죠? 주관적 X, 객관적 동그라미. 예를 들면 어음행위 같은 거죠. 됐고. 자, 그런데 이 한번 보세요. 제약회사의 지배인이 영업주의 명의로 영업에 관한 어음행위 들어있잖아요. 할 경우도 개인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그 행위력은 영업적에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틀렸다 이 말이죠. 왜 그럴까요? 객관적으로 본다 그랬어요.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이 문장 보면 이거 맞는 말 같아요. 잘 봐요. 제약회사 지배인이 영업주 명의로 영업에 관한 어음행위다. 제가 1항 설명하면서 어음행위가 대표적이라고 그랬죠. 경우인데 개인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행위 효력은 영업적에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왜 틀렸을까요? 주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잖아요. 개인적 목적을 가졌다 안 했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어음행위는 객관적으로 영업에 관한 행위로 추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업주가 책임을 진다 이런 말입니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럼 밑에 판례 해설 좀 볼게요. 밑에 해설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죠. 지배인이 영업주 명의로 한 어음행위는 객관적으로 영업에 관한 행위로서 지배인의 대리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를 할 것이므로 지배인이 개인적 목적을 위해서 어음행위를 할 경우라도 그 행위 효력은 영업자에게 미친다 할 것이다. 아주 유명한 판례입니다. 조금 적어놓고. 자, 다음에 3항. 폐연지배인이 성립하려면 당해 사유인의 근무 장소가 상법상 영업소인 본점 또는 지점의 실체 동그라미. 자, 그럼 편집의 미적었고 이 편집에 나오면 항상 이 판례가 나옵니다. 편집의 미적. 다음 주 실체. 그럼 실체는 뭐냐? 실체를 가지고 어느 정도 독립 동그라미 쪽으로 영업 활동할 수 있는 것임을 요하고 단순히 본 지점의 지휘 감독 아래 기계대로 제한된 보조 X. 사무만을 처리하는 영업소에 근무하는 자는 폐연지배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이 판례 정리해볼까요? 폐연지배인이 성립하려면 실체가 있어야 돼요. 실체가 있다는 말은 독립적인 활동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단순한 보조적인 활동만 했을 때는 폐연지배인이 될 수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알겠죠? 문장을 징검다리 건너듯이 보시라는 거죠. 안 그러면 문제 다 못 풀어요. 절대로 못 풉니다. 그래서 특히 민법이나 뭐 부등법, 집행법은 말도 못하게 읽죠. 그래서 그 단어를 징검다리 건너듯이 건너야 물에 안 빠진다 이 말입니다. 편집인 실체, 독립, 동그라미, 보조, X 이렇게 하는 거죠. 지배인이 영업주가 정한 대리권의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근데 그 제3자가 알고 있었던 경우뿐만 아니라 알지 못하는데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도 영업주는 그러한 사례를 들어서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다. 물론 이제 영업주가 증명하는 거죠. 자, 거기다 2개 좀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지배인이 첫 번째 권한 제한을 위반했다. 두 번째 권한을 남용했다. 이렇게 써주세요. 자, 지배인에게 영업주가 권한을 주면서 제한을 했는데 제한을 받았다. 그 다음에 지배인의 권한 범위 내의 행위지만 남용했다. 이것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했다는 거죠. 됐습니다. 그러면 지배인의 행위에 대해서 지배인이 이런 행위했다고 보세요. 제3자에 대해서 어떻게 되자는 거죠. 제3자에 대해서. 이게 달라요. 다릅니다. 자, 그러면 지배인이 권한 제한을 했는데 위반했다. 그 다음에 권한 남용했다. 제3자에 대해서 제3자가 자 보시면 악이 떠는 중과실이다. 그러면 무효.
그 다음에 권한남용있다 제3자가 알거나 또는 알 수 있는 경우 무효가 되는 거죠. 이 말의 의미는 일단은 유효라는 겁니다. 그래서 권한남용도 일단은 유효인데 다만 알거나 알 수 있으면 무효. 이게 뭐가 틀려요? 요게 다르잖아요. 요게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악이나 알다 이건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무효가 되려면 제한 위반은 상대방에게 중과실이 있어야 되고 권한남용은 상대방이 알 수 있을 때 무효가 되는 거죠. 증명은 다 영업주가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증명은 다 영업주가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고. 자, 그럼 밑에 뭐 해설을 할 건 다른 거 없죠. 됐고. 자, 그다음에 3번. 상법상 상업사행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다는 것은 이랑 상업사행인이 권한도 없이 상인의 영업과 관계없는 여기서 포인트는 관계없다고 아예 못 박았잖아요. 그러니까 지배인은 상업사행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행위를 하는데 영업에 관련되는 관계되는 행위를 해야 되는데 관계없는 행위였다는 거죠. 그래서 상인의 행위를 대행한 경우 특별한 수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정이 없는 한 상업사행인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그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즉 영업과 관련이 없을 때는 민법상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정당한 사유 민법에서 많이 봤잖아요. 표현대리가 성립할 때. 그래서 영업과 관련이 없는 행위였을 때는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됐고. 이항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 권한 범위 내에서 한 행위라도 영업주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해서 밑줄 자기 또는 제3자 이익 밑줄 이게 뭐예요? 이겁니다. 뭐 지배인 포함해서 사용인이죠. 이겁니다. 그래서 권한을 요 말이 들어있어요. 자기 이익을 하다. 자기. 그래서 이게 바로 남용입니다. 뭐 지배인뿐만 아니라 부포사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거 알거나 할 수 있으면 뭐예요? 일단 유효지만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 그 권한 범위 내에서는 맞는데 행위라도 영업주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해서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도모할 목적일 때 영업주 본인의 행위로서 유효하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원칙은 유효라고요. 일단은 제가 유효라고 그랬잖아요. 꼭 기억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무효다 그렇게 먼저 나가면 안 돼요. 알거나 알 수 있을 때 무효가 되는 건데 일단은 유효고 즉 원칙적으로 유효고 다만 제3자가 알거나 알 수 있을 때 무효가 된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거 수험생들이 너무 잘 틀려요. 남용하면 무효가 아니냐. 남용에도 일단은 유효고 제3자가 알거나 할 수 있을 때 무효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고. 자, 그럼 해설 2항을 볼게요. 2항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행인이 범위 내에서 제한을 위반한 게 아니에요. 사행위는 설사 상업사행인이 영업주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해서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일단은 영업주 본인의 행위로서 유효다. 뭐 원칙은 유효다 그런 말을 안 했죠. 그래서 일단은 유효인데 다만 상대방이 상업사행인의 진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민법 107조 1항 단서 유추 해석상 그 행위에 대해서 영업주 본인에 대해서 무효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아주 많이 나오는 겁니다. 이건 지배인에도 해당하고 부포사에도 당연히 해당되는 겁니다. 됐죠? 일단 보시면 제한을 초과한 거예요. 이건 제한을 위반한 거. 권한 범위 권한 외에서. 권한 범위 외에서 하는 것이고 이거는 권한 범위 내에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 두 개는 다르기 때문에 주관적 요건이 다르다. 제한 위반, 권한 외의 행위는 중과실이 있으면 무효. 그 다음에 권한 남용,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해도 일단 유효인데 알 수 있으면 무효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올라가서 3항.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행인의 경우에도 표현 지배인에 관한 상법 14조 규정이 유추 적용된다고 볼 수가 없다. 맞죠? 자, 그거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민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법이 있어요. 민법은 대리, 유권 대리. 대리와 여기에 대응하는 표현 대리가 있죠. 표현 대리가 있습니다. 그냥 대리라고 할 때 나는 유권 대리죠.
자, 상법은 지배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표현지배인이 있어요. 근데 수험생들이 이 표현지배인하고 민법상 표현들이가 똑같은 줄 알아요?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결과는, 원리는 같지만은 내용은 조금 달라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부포사가 있다. 부포사의 경우 이 규정이 없어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법에서 유권대리의 표현대리, 그 다음에 상법에서 지배인, 표현지배인이 있는데 부포사의 경우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야,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일이 생기면 어떨 거냐는 거죠. 그래서 표현대리를 적용할 거냐 아니면 상법상의 표현지배인을 적용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판례는 적용을 하는데 바로 옆에 있는 걸 갖다 쓰지 않고 민법의 표현대리를 적용한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보세요.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인의 경우에도 표현지배인에 관한 상법 14조 규정이 유추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예, 판례에 의하면 맞다는 거죠. 법원에서는 했는데 판례를 기본으로 해야지. 뭐 학설을 기본으로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판례에 의하면 민법상의 표현대리를 적용할 거다. 이것마저 안 되면 민법상의 사용자 책임. 아니면 적용하거나 그게 안 되면은 민법상의 사용자 책임을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안 되면 민법으로 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주식회사 기관인 상무이사라 하더라도 상법 15조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인을 겸할 수 있다? 맞죠? 감사는 사윤을 겸할 수 없지만 당연히 이사는 사윤을 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윤을 겸하는 이사를 뭐라 부르죠? 사내이사라 부릅니다. 그리고 요즘 거기 상법개정법에는 이게 있더라고요. 사회이사를 상장회사는 독립이사로 부르라 해가지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내용은 똑같아요. 내용은 똑같은데 이름 바꿔서 독립이사 이렇게 붙었다는 거죠. 독립이사 그러니까 독립지사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그렇게 독립이사라고 이름 붙인 이유가 뭘까요? 일을 비장하게 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하라 그런 뜻이에요. 자, 4번. 자, 올해 법원직. 자, 법원직. 하여튼 이 법원직은 사용인을 안 내는 해가 없어요. 상업사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 특정된 영업이나 특정된 상황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다. 요걸 얘기하는 거네. 이거 빈자리죠, 빈자리. 부포사가 맞는데 특정 권한 범위를 벗어났다는 거죠. 영업주가 책임을 지기 위해서 민법상의 표현들에 의해서 사용인과 거래한 상대방이 사용인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또는 안 되면 민법상의 사용자 책임. 안 되면 민법상의 사용자 책임으로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법상의 표현집에는 절대로 안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됐고. 자, 이항. 일반적으로 건설회사 현장 소장은 미치고고 그건 지배인이 아니에요. 부포사입니다. 현장 소장, 영업 소장 그러면 보통 지배인이에요. 근데 현장 소장이라 그러면 이걸 지배인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그건 지배인이 아니라 부포사입니다. 아시겠죠? 자, 부포사입니다. 그럼 현장 소장에게는 회사 부담으로 될 채무 보증 또는 채무 인수 등과 같은 행위할 권한이나 회사가 공사와 관련하여 거래 상대방에 대해서 취득한 채권을 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포기할 권한이 회사로부터 위임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회사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죠. 다만 장비 임대차 계약의 보증은 가능합니다. 판례가 2개 있어요. 그러니까 현장 소장 판례가 2개 있는데 현장 소장이 여기서 예를 들면 뭐예요? 첫 번째 주 끝에 있는 회사 부담으로 될 채무 보증, 채무 인수. 그 다음에 다음 주 끝에 채권을 대가 없이 포기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현장 소장이라면 공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장비가 고지 회사 장비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장비 임대차 계약, 그 다음에 플러스 장비 임대차의 보증, 계약의 보증, 요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판례 2개 있으니까, 자, 이거 시험에 나왔다고 보세요. 현장 소장 무조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현장 소장 판례가, 근데 채무 보증, 채무 인수, 채권 포기, 이런 건 안 되지만, 장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거기에 따른 보증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 바랍니다. 됐고. 아주 좋은 판례요. 올해 등기직 수험생들이 시험 보고 나서 울었다 그러던데.
상법 때문은 아니고 등기법 때문에 울었다 그래요. 올해 등기직 시험에 등기법 과락 아닌 수험생들은 다 붙었대요. 상법은 그래서 상법 물어봤더니 상법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그러던데 이렇게 되는 거죠. 됐고. 자, 3번. 증권회사 지점장은 지배인이죠. 지점장 대리는 부포사입니다. 그렇죠? 지점장은 지배인, 지점장 대리는 부포사. 지점 전체를 대표할 수 있다. 뭔 소리 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지. 대표하는 게 아니죠. 상법 14조 1항의 편집에는 해당하고 말도 안 됩니다. 고객과 사이에 손실부담 약정을 체결하는 것도 지점장이 알았으면 다 바로 해고죠. 이겁니다. 외관상으로는 대리권에 범위에 속한다. 지점장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지점장 대리라 그랬으니까 지점장 대리는 지점장이 맡긴 권한 중 일부만 대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포사가 되는 겁니다. 지점장만 이런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과 사이에 손실부담 약정하면 이거 무효죠? 무효입니다. 그래서 이거 잘못했다가 1인 매매라고 부르잖아요. 1인 매매. 그러다가 증권회사 직원이 뭐 자살하고 뭐 그런 일 많잖아요. 상인은 수인의 지배인에게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지배인 1인에 대한 의사표시는 영업제 효력이 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상법을 보다 보면 공동이란 말이 나와요. 공동. 대표적으로 공동 지배인 이런 거죠. 그다음에 공동 대표이사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민법에서 공동 뭐 공유자 이런 말이 나오면은 각자 권한을 행사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상대방이 있다고 보세요. 상대방이 있다고 보시 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공동지배인 공동대표이사는 상대방에 대해서 공동으로 하는 건 맞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공동을 내는 이유는 뭐냐? 이것 때문에 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공동지배인 공동대표이사가 상대방에 대해서 공동으로 의사표시한다. 그러면 상대방은 뭐냐? 이 공동지배인 1인에 대해서 의사표시에도 효력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효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동 나오면 무조건 답은 1인이에요. 말이 좀 모순되죠. 그래서 잘 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좀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은 이 공동이니까 상대방도 공동으로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착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가장 초보 수험생들을 걸러내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공동 상대방은 공동이든 말든 난 그런 거 모른다는 거죠. 한 사람에게 의사표시하면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 지배인 1인 즉 공동 지배인 1인에 대한 의사표시는 영업제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 하는 거죠. 별로 안 어렵죠? 안 어렵습니다. 올해는. 됐고 지점장으로 착각하지 않으면 뭐 임대 틀릴 일이 없겠죠. 지점장 대리와 지점장은 전혀 다른 겁니다. 됐고 자 그럼 변호사 문제 5번 상법상 상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이 변호사 시험 문제는요. 조금만 긴장을 나도 틀려요. 하여튼 출제자분들이 워낙 고단수여가지고 저도 긴장을 쫙 풀면은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이랑 한 명 회사가 상호를 변경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저 그때 상호가등기 신청할 수 있어요?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설립상호가등기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만 되지만 설립상호가등기를 빼고 상호변경가등기, 그다음 목적변경상호가등기, 본점이전 상호가등기는 모든 회사가 되죠. 설립만 빼고는 모두 회사가 상호가등기가 됩니다. 됐고. 자, 1항 맞고. 자, 2항. 갑이 을에게 건설업 면허를 대했다. 명의 대여죠. 이 경우 면허를 대여받은 을이 그 면허를 사용하여 대여자 갑의 명의로 하도급 동그라미 했다면 갑을 영업에 추천하고 우인한 하수급에 대해서도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24조의 명의 대여자 책임을 진다. 이건 그대로 있어요. 첫 번째 줄 건설업 면허를 대여 다음 줄 하도급 거래 마지막 줄 명의 대여자 책임. 이거 틀리게 될 수가 없으니까 건설업 면허를 대했다 하도급 거래했다 이것도 명의 대여자 책임을 진다는 거죠. 어떤 입찰을 땄어요. 그럼 내가 직접 시공해야 되는 게 원칙이죠. 하도급을 줘도 되잖아요. 되죠? 하도급을 줘도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건설업 면허를 대했다 하도급 거래했다 명의 대여자 책임. 읽을 것도 없어요. 그냥 건설업 대여 하도급 거래 명의 대여자 책임 듣고 상법 23조 1항은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는 그 타인의 영업과 꼭 동정 영업에 사용되는 상호에 한정되지 않는다. 옆에다 썼어요. 상호만 동일하면.
아시겠죠? 상호만 동일하다면 꼭 동정여업일 필요는 없다 그런 말이죠. 요 판례 수험생들이 잠깐 똑같아야 된다 그러지 않냐? 상호만 동일하다면 그때는 영업은요 동정이든 유사, 업정이든 무관합니다. 업정이든 불문한다고요. 그래서 상호만 똑같다면 동정이든 유사업정이든 불문하고 상호 사용 금지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잘 읽어보세요. 그래서 타인의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할 때 그 상호는 똑같아야 돼요. 유사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업정은 꼭 동정여업일 필요 없고 유사업정도 된다는 거죠. 설렁탕집하고 소머리 국밥집은 어때요? 끓이는 부위가 다르죠? 그러나 유사업종이죠. 그렇죠? 탕. 요즘에 백반집들 다 없어지고 전부 다 탕집이던데. 그렇죠? 순댓국, 설렁탕 이런 식으로. 그래서 꼭 상호 꼭 동정영업일 때만 상호 사용 금지가 아니라 상호만 동일하더만 동정 유사업종 다 포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군에서 동정여업의 상호로 등기하면 선등기자가 후등기자에게 상법 22조에 의해서 그와 동일한 상호 등기 말소를 서로서 청구할 수가 없다. 야, 뭐 이렇게 쉬워? 말소 청구할 수 있죠. 변호사 시험도 이런 문제가 있네. 했죠. 근데 요거는 조심해서 봐야 돼요. 보시면 여기서 동일한 지역의 하나입니다. 그렇죠. 동일한 특별시 관내에서 쓰지 못한다는 말이지 다른 특별시 관내에서는 상호 등기 돼요.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특별시 관내에서 동일한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됐고. 그래서 5항 상법 25조 제1항은 상호는 영업을 폐지하거나 영업과 함께하는 경우에 한해서 양도할 수 있다. 이때 영업의 폐지라면 정식으로 영업 폐지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밟아 폐업하는 경우에 한하지 않고 사실상 폐업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그렇죠? 폐업이라는 게 꼭 거기 구청에 신고한다 꼭 그런 의미는 아니니까 사실상 폐업하는 경우도 해당합니다. 야, 의외로 쉽게 나왔네요. 좀 당황스럽네. 내 거. 근데 그 두 번째 판례 있잖아요. 꼭 동정여업에 한정되지 않는다. 물론 답은 사항이지만 수험생들이 3항을 틀릴 수가 있어요. 상호만 동일하다면 업종이 완전히 다르면 상관없어요. 근데 업종이 유사할 때도 사용 금지를 청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됐고. 해설 3항 판례 좀 보겠습니다. 해설 3항 다음 페이지 보세요. 3항 이 판례는 굉장히 많이 나왔던 판례입니다. 상법 제23조 1항은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때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는 그 타인의 영업과 꼭 동정영업에 사용되는 상호만을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다만 어떤 상호가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영업 자체를 오인, 혼동시킬 염려가 있는 것이를 판단하려는 기준이 될 뿐이지 마지막 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다. 꼭 동정영업이 아니라고 해서 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됐고. 6번. 자, 25년도 변호사 시험. 무지하게 상호에 대해 집착합니다. 변호사 시험이. 변호사 시험이 가장 집착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상호하고요. 그 다음에 이사 책임. 그러니까 변호사 시험은 상호하고 이사 책임. 그건 무지하게 집착해요. 매년 다 합니다. 상호 및 상호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항 갑이 상호를 먼저 등기한 후에 을이 그와 동일 동그라미 유사 X 상호를 동정영업의 상호로 등기했다면 갑은 자신이 선등기자라는 것을 이뤄 을을 상대로 상호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안 돼요. 자 보시면 상호 사용금지는 상호만 동일하다면 동정 유사업종을 불문하고 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있죠. 그럼 상호가 다르면 동정 유사 불문하고 동정 유사를 불문하고 자 볼까요? 상호만 동일하다면 동정 유사 업종을 불문하고 금지를 청구할 수 있죠.
근데 상호가 다르면 동정업종이든 유사업종을 불문하고 업종을 불문하고 금지를 청구 또는 폐지를 청구할 수가 없다. 또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상호만 다르면 그냥 아무 상관없어요. 상호만 다르면 뭐 업종이 같든 다르든 금지나 폐지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됐습니다. 요것만 구분 하시면 돼요. 상호만 동일하다면 동정이든 유사업종이든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럼 상호가 다르면 어떡하냐? 그러면 상호 보호에 맞지 않죠? 그래서 동성 유사업종을 불문하고 금지 폐지 말소 청구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뭐 보시면 동일 또는 동일 상호는 그렇지만은 유사 상호를 사용할 때는 금지를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호가 다르면 유사 상호는 상호만 다르면 상호가 유사를 포함해요. 유사 상호 포함입니다. 유사 상호를 포함해서 다르면은 금지 폐지 말소 청구는 안 된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듣고. 자, 그래서 1항 틀렸고, 동일 동그라미, 그 다음에 유사 X 이렇게 하시면 돼요. 유사하다는 건 똑같은 걸 아니잖아요. 똑같은 걸 아니니까 말소 청구 못 합니다. 2항, 만약 갑이 자신의 상호를 등기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을이 부정한 목적으로 갑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여 갑이 손에 입을 염려가 있다면 갑은 당연히 을에 대해서 을이 등기한 상호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상호를 사용하는 사람이 등기하기 전에 다른 사람이 상호 등기했다 하더라도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어요. 3항, 하나의 영업에 여러 상호를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반대로 하나의 상인이 수개의 영업을 영위하면서 하나의 상호를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됩니까? 되죠. 그래서 하나의 영업에 하나의 상호를 쓰라 그랬는데 이걸 범위를 확정해서 하나의 영업인데 여러 개의 상호는 안 돼요. 근데 하나의 상호로 여러 개의 상호를 쓰는 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고. 자, 상. 회사의 경우 상호는 반드시 등기하지만 자연인의 경우 상호를 반드시 등기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 의무는 없죠. 등기할 수 있는 거지. 왕. 상호는 영업과 함께 양도하지만 영업을 폐지할 경우 상호만 양도할 수도 있다. 근데 판례도 없고 이건 좀 쉽네. 그래서 유사상호는 폐지 청구를 안 돼요. 됐고. 자, 그래서 해설 다음 페이지 1항만 보겠습니다. 뭐 나머지는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뭐 판례가 아니니까. 상법 22조 규정 취지 및 상업등기법 30조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29조일 거예요. 개정된데 등의 경우에 비춰볼 때 2000년도 이후에는 상법 22조에서 선등기자가 후등기자를 상대로 등기 말소를 서로서 청구할 수 있는 효력이 미치는 법이 역시 개정 상업등기법 29조 30조가 바뀌었죠. 에 상하대로 동일한 상호에 한정된다. 유사상호 폐지는 청구는 못한다는 거죠. 옛날에는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았는데 그래서 지금은 동일 상호일 때는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유사상호일 때는 폐지를 청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그럼 7번 상호 관련해서 명의 대여자 책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7번 상법상 명의 대여자의 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제 생각이 이거 올해 명의 책임 나올 것 같은데 명의 책임 위에다요. 명의 책임 보시면 명의 대여자 책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불법 행위에 대해서 명의 대여자 책임을 지냐는 거죠. 불법 행위에 대해서 명의 대여자 책임은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전혀 아니 불법 행위 있으니까 뭔가 책임을 져야겠죠. 이때 책임은 사용자 책임입니다. 민법으로 책임질 수는 있다는 거죠. 불법 행위에 대해서 상법상의 책임은 없고 민법상의 책임은 부담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 행위는 아주 책임 없다. 그 말은 맞아요. 상법으로는 맞겠지만 상법상으로는 책임이 없겠지만 민법상의 사용자 책임은 부담할 수 있다.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올해도 나왔을걸요. 24, 25 나왔죠. 네? 좀 보세요. 7번, 8번이 연속으로 나왔습니다. 이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 명의 대여 책임을 이렇게 2년 연속으로 낼 만한 주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2년 연속. 올해 문제가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명의대여 책임은 보시면 불법 행위는 전혀 책임이 없다? 그런 건 아니고 민법상의 사용자 책임은 가능할 수 있다는 게 취지였습니다. 자, 그럼 7, 8번 같이 묶어서 한번 볼까요?
7번 상법상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항 상법 24조 규정에 의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르는 데 대해서 중대한 과실 X, 그러면 끝난 거죠. 뭐 중대한 과실 X 하시고 있을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고 이때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르는 데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가 입증 책임을 진다. 그래서 세 번째 절 중대한 과실 X, 그다음 마지막 절 대여자가 입증 책임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고. 2항 상법 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와 차용자의 책임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해서 일방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른바 부진정 연대 채무. 상법은 진정 연대 책임은 없어요. 그리고 상법은 분할 책임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상법의 책임은 일단 무조건 수인 이상이 수인이면 부진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항 제3자가 자기 상호 아래 대리점 X 이런 명칭을 붙여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묵인했다면 상법상 명의대여 책임을 부담한다. 대리점은 명의대여 책임이 없습니다. 이유는 알 필요 없어요. 대리점 무조건 안 됩니다. 대리점은 명의대여자 책임을 질 수가 없다. 자, 위법한 명의대여도 명의대여자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농약 판매 등록 명의자가 그 등록 명의를 대여했거나 그 명의로 등록할 것을 다른 사람에 허락했다면 허락 미주고 위법한 대여입니다. 이거 허락하는 위법이에요. 농약을 판매하려면 교육을 받아야죠. 그리고 농약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농약 판매업을 대여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먹으면 죽는 농약을 그냥 뭐 이거 그다음에 그 용량 이런 것도 중요한데 그걸 크게 실수할 수 있잖아요. 허락했다면 농약의 판매에 관한 등록 명의자 스스로 영업주라는 것을 나타낸 것이랄 것이므로 상법 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로서 농약 거래로 인한 생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다. 이게 중요한 거면 위법한 명의대여도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불법행위라고 안 그랬어요. 불법행위와 위법행위는 다르죠. 그래서 위법한 명의대여도 명의대여자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됐죠? 됐고. 이거 보시면은 대리점 무조건 안 됩니다. 판례도 이유도 없어요. 그냥 대리점은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올해 문제. 자, 8번 문제 좀 발표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요거. 아예 문제 자체가 그렇잖아요. 명의대여자 책임과 사용자 책임 이렇게 돼 있죠. 그렇잖아요. 응? 명의대여자 책임과 사용자 책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명의대여자 책임과 사용자 책임에 대해서 논해볼까요? 명의대여와 그 다음에 사용자 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항 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해서 자기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할 경우 그 사업이 내부 관계에서는 타인의 사업이고 명의자의 고용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외부에 대한 관계에서 그 사업이 명의자의 사업이고 그 타인은 명의자의 종업원임을 표명한 것과 다름이 없다. 밑에다가 조그맣게 사용자 책임 이렇게 써놓으세요. 종업원임을 표명했다. 피용자라는 걸 표명한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런 말입니다. 2항 명의 사용을 허용받은 사람이 업무 수행을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명의 사용을 허용한 사람은 즉 1항과 같은 겁니다. 민법 756조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사용자 책임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 있다는 거죠. 여기 있다. 됐고. 자, 3화 명의대여 관계의 경우 민법 756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 책임. 요거 해설 아직 안 보셨을 테니까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보세요. 명의대여의 경우 민법 756조가 규정하는 사용자 책임의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가 있냐면 실제적으로 지휘감독을 해느냐 여부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맞는 말 같죠? 틀리다 이 말이죠. 이거 민법에서 공부하셨을 텐데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휘감독을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었느냐가 문제다고요. 왜? 다르죠? 다른 겁니다. 감독할 지위에 있었다면 사용자 책임을 지는 거지 사용을 했냐 안 했냐를 따지는 게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고 나면 어떻게 돼요? 사고 나면 어떻게 돼요? 노무 담당 이사 잡혀가고 이렇게 되는 이유가 그거죠. 아니 나는 할 만큼 했는데 할 만큼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위에 있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보통 희생양을 잡잖아요. 됐고 이게 나올 것 같다고요.
요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맞는 말 같은데 이게 틀려요. 자, 사항 판례가 사용자 책임을 긍정한 예로는 경쟁 입찰에 개인 자격으로 참가할 수 없는 자가 회사 명의를 빌려 낙찰을 받은 사안, 그리고 비의료인에게 고용된 의사가 자신의 명의를 사업자 등록을 한 사안, 요 두 가지가 있다. 제가 이거 판례 찾느라고 무지하게 고생했습니다. 분명 있다 그랬으니까 찾아야 되는데 이게 단어를 검색을 해도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한 2시간 찾다가 발견했습니다. 자, 미치겠죠? 자, 그럼 밑에 해설. 요 문제는 꼭 발표하시고. 그러니까 요 최종 마무리하는 의미가 요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거 한 몇 개만 뽑아도 점수가 쑥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1, 2, 3항 보세요. 1, 2, 3항. 자, 보시면 자, 밑에서 네 번째 줄 판례 있죠. 밑줄. 명의 대의 관계의 경우 민법 756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 책임의 요건으로서의 사용 관계가 있는 여부는 실체적으로 지휘 감독을 했느냐 여부에 관계없이 객관적 규범적으로 보아서 사용자가 그 불법 행위자를 지휘 감독할 지위에 있느냐의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보통 큰 사고 나면 보통 이사들, 부사장 이런 사람들이 잡혀가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아니 나는 뭐 할 만큼 했는데 할 만큼 했다는 게 아니라 당신이 그 지위에 있었다는 게 문제라고요. 재수없이 걸리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실제로 감독을 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감독할 지위에 있느냐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런 판례 보면 일종의 희생양을 삼는 거죠. 근데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고. 자, 그 다음에 사항 한번 해석해볼까요? 소외인은 원고 시에 시민회관 무대막 공급 경쟁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 개인 자격으로는 참가할 수 없기 때문에 전에 근무한 사실인 피고 회사의 명의를 빌리기로 회사와 합의하고 같은 소외인은 61년도 8월, 야, 무지하게 옛날 판례구나. 피고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입찰 등록 신청을 하고 같은 날 18일 피고회사 명의로 이 경쟁 입찰을 한 결과 입찰 가격 60백 환이 원이 아니라 환입니다. 2,900만 환으로 낙찰이 됐다. 거기까지 보고 되어 같은 달 21일 원고와 피고회사는 위 무대막 물품 공급계획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래서 밑에서 네 번째 줄 명의 사용을 허가받은 사람이 업무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명의 사용을 허가한 다른 사람은 민법 756조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다. 제 느낌으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개인이 공사 입찰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근무했던 회사 이름으로 입찰을 해서 입찰을 땄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돈을 찔러 줘야 되잖아요. 알만한 사람도 알 테니까. 그러니까 결국 돈을 사방에 뿌려야 이게 낙찰이 될 테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공사가 부실해졌겠죠? 지금 뭐지? 무슨 무대막 공급 공사니까 아마 공연하다가 무대가 무너지거나 이렇게 돼가지고 사상자가 생긴 빤한 사건 아닙니까? 밤날 뉴스에 나오는 사건이죠. 이때 회사가 바로 사용자 책임을 진다. 이런 말이죠. 푼돈 먹으려다가 목돈 나가고 생겼죠. 자, 2번. 비의료인에게 고용된 의사가 자신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한 후 그 비의료인이 수표에 의사 명의 배설을 위조해서 제3자로부터 할인받는 것을 방치하면 의사의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사례. 이거 보통 요양원 같은데 이런 거 많은데. 그렇죠? 그 의사, 이제 나이 많이 드시는 의사분들, 그래서 실제로 일하기 곤란한 분들의 명의를 빌려가지고 의료원 내고 그런 거 사건 있잖아요. 전직 대통령하고도 관계된 그런 비슷한 사건이 있는데, 그렇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그 의사가 명의 대자 책임을 진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됐고. 야, 근데 61년도 판례를 찾아서 되는 건 뭡니까? 이런 사건이 있다. 그래서, 그래도 61년도 사건인데 69년도에 판결이 났네요. 69년도 1월 28일 판례 났으니까 됐고. 자, 9번. 상업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정을 처한 것은 본점에서 등기할 사항은 다른 규정이 없으면 지점 소재지의 순계다. 그냥 무신결에 맞다고 하면 큰일 나요. 지점등기부 폐지됐죠. 지점등기부는 이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지점등기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지점등기 어디다 해요? 본점등기부에다 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근데 과거에도 지점등기를 본점에서 했어요. 자, 보세요. 자, 개정법 보시면 본점이 있고 지점이 있다고요.
그럼 본점 등기부가 있고 그 다음에 지점 등기부가 있었다는 거죠. 됐죠? 근데 지점에도 지점과 그 다음에 지점의 지배인이 있겠죠. 됐습니다. 개정 전에는 이 두 가지를 지점 등기앱에다 등기했고 본점에서 지점 등기 등기했습니다. 근데 본점 등기 사항은 본점에서 하고 그러면 개정법은 어떻게 된가요? 이걸 폐지하고 여기다 등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뭐 지점 등기부가 폐지됐다고 지점이나 지배인에 관한 사항을 등기 안 한다 그게 아니라 지점이나 지배인에 관한 사항은 지점 등기부가 폐지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본점 등기부에 등기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됐고. 이렇게 바뀐 거예요. 폐지가 되면서 이쪽으로 바뀐 겁니다. 지점에 관한 사항도 다 본점 등기부에 등기한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1항 틀렸고. 자, 2번 항법에 의해서 등기사항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게 원칙이죠. 원칙입니다. 됐고. 그러면 위 2항에서 말한 제3자는 조세권에 의해서 조세부가 처벌하는 경우 국가가 포함됩니까? 포함 안 되죠. 뭐 당연히. 국가는 포함 안 되고 보통 일반적인 거래 상대방을 말하는 겁니다. 3. 고액 또는 과실로 사실과 상이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부실등기죠. 그 상위, 사실과 등기가 다르다는 것을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3항은 워낙 유명하니까 상업등기 효력은 국가에게는 적용할 수가 없어요. 적용할 수가 없다. 조세채권을 부과하는 국가에게는 적용할 수가 없다. 10번. 자, 올해 또 나오네요. 상업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다는 것은 1항 상호 양도는 등기상이 맞습니다. 등기하지 않더라도 악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 틀리죠. 이게 중요합니다. 해설 1항 보세요. 상호 양도는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 앞에다가 요걸 집어주세요. 제3자 앞에다 선의의 제3자에게. 이게 원래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빠졌어요. 상호 양도는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다. 대항요건은 맞는데 특수한 대항요건입니다. 그래서 제3자 선의 악의를 불문하므로 상호가 이중으로 양도됐다면 먼저 등기한 자가 상호권을 갖게 됩니다. 일반적인 상업등기는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지만 상호 양도 등기만은 등기하지 않으면 무조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특별한 대항요건이 되겠습니다. 틀렸죠? 그래서 상호 양도는 등기 안 하면 악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가 없어요. 2항 법인 등기부에 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될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절차에 선임된 적법한 이사 또는 감사로 추정된다. 이거 모르면 뭐 간첩이지 뭐. 그래서 적법 추정. 좋아요. 상업 등기는 공신력이 없죠. 됐습니다. 자, 그런데 부실 등기는 있어요. 이사를 선임한 주총에 관한 취소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선임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될 때 그 선임 결의가 취소되는 대표이사와 거래한 상대방은 상법 39조 의 적용 또는 유추 적용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39조 부실 등기가 되겠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해설 사항만 보고 넘어갈게요. 이 문제는. 이사 선임 주주총회의 결의에 대한 취소 판결이 확정되어 그 결의가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이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주총거래 하자성의 판결이라고 소급효가 있다는 겁니다. 무효가 된다면 그 하더라도 그 선임 결의가 취소되는 대표이사와 거래한 상대방은 상법 39조 적용, 즉 부실등기 옆에다 써놓으시고 내지에 적용 내지 유추 적용에 의해서 보호될 수 있다. 따라서 주식회사 법인 등기의 경우 회사는 대표이사를 통해서 등기를 신청하지만 등기 신청권자는 회사 자체이므로 자, 밑줄 취소되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이사로 선임된 대표이사가 맡은 이사 선임 등기 역시 상법 39조 부실 등기에 해당한다. 부실 등기는 요 판례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주총거래, 그러니까 이사로 선임했습니다. 주총에서. 근데 그 이사 선임 주총거래 취소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그럼 소급적으로 이사 선임이 무효가 되니까 그 사람은 대표이사도 될 수가 없죠. 다만 등기부에는 이사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그 등기부를 믿고 거래한 제3자에게는 회사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부실 등기에 대한 대표 판례가 되겠습니다. 됐고. 11번. 영업 양수인의 상호 소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상법 제42조 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할 경우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 채권에 대해서 양수인도 변절 책임이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아니 조문이 그냥 조문을 문항이 조문을 그대로 쓰는 거죠. 함으로써
양도인이 여전히 주 채무자로서 채무를 부담하면서 양수인도 함께 변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는 거죠. 위 규정이 영업양수인의 양도인의 영업자금 관리에 관한 피보증인의 지위까지 승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보시면 만약에 거기 첫 번째 줄 위에 보세요. 양수인도 함께 변제 책임을 지겠고 요거 이게 뭐냐는 거죠. 양수인도 함께 변제 책임을 진다 미치겠고 이 말은 부진정 연대 책임을 진다는 말입니다. 다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책임을 이행했어요. 책임을 이행했다. 그러면 내부적 구상권 행사는 가능하지만 보증인의 구상권 행사로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부진적 연대 책임 당사자 간에 구상권은 행사할 수 있죠. 법으로 규정된 건 아니지만 그러나 보증인으로서 구상권을 행사하는 건 안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 위 규정이 영업 양수인이 양도인의 영업자금 관련한 피보증인의 지위까지 승계하도록 한 것이라고 보기롭다. 그러니까 구상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그래서 보증인의 구상권은 적용될 수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자, 이항 영업양수인이 상법 42조 1항에 따라 책임지는 제3자 채권은 자, 요 판은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영업양도 당시 채무 변제기가 도래할 필요는 없고 그 당시까지 동그라미 발생한 것은 물론 당시까지만 발생하면 돼요. 영업양도 당시로부터 가까운 장래 X 볼 것도 없어요. 무조건 장래 나오면 무조건 틀린 겁니다. 영업양도에서 장래라는 단어가 나왔다. 아 고맙습니다. 그러고 X 하셔야 돼요. 출제자가 너는 맞아라 이런 거죠. 너 맞춰라. 장래는 안 돼요. 발생한 것이 확실한 채권은 포함될 수가 없어요. 요즘 영업양도에서 항상 거의 이게 답입니다. 장래 X. 장래 X. 사망 상호를 수경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은 어디까지나 채무 인수가 없는 영업양도에 의하여 채권 추구 기회를 빼앗긴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채무 인수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악의 채권자에 대해서는 상법 42조 1항에 따라 책임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게 양수인의 책임이 무과실 책임은 아니라고요. 그리고 채권자가 무조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네 번째 줄, 세 번 악의 채권자 X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악이라는 점에 대한 주장 증명 책임은 책임을 면하라는 영업양수인에게 있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사항. 채권자가 영업양도 무렵 채무인수 사실이 없음을 알지 못하면 손이죠. 특별한 서직이 없는 한 상법 42조 1항에 따른 영업양수인의 변제 책임이 발생하고 이후 채권자가 나중에 알게 됐다는 거죠. 채무인수 사실이 없음을 나중에 알게 됐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양수인의 책임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영업양도에서 그러니까 시험을 볼 때는 이렇게 순발력이 중요하죠. 순발력이. 아니, 법무사 시험은 무슨 100m 달리기를 5초에 끝내라 그런 시험 같아요. 그러면 어떡하냐? 그럼 뭐 적응을 해야지 할 수 없죠. 자, 그러면 영업양도 문제에서 영업양도 문제가 나왔다. 영업양도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그럼 뭐냐? 책임이 있다. 책임이 없다. 아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영업양도 양수인의 책임이 문제에서 양수인의 책임이 있냐 없냐는 거죠. 책임이 있다. 자, 그러면 책임이 있다는 문제가 뭐냐는 거죠. 당시까지 이렇게 말 들어가면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근데 장래 이런 말이 들어가면 책임이 없어요. 그렇죠? 당시까지 발생한 채권. 장래에 발생할 채권이라는 거죠. 됐고. 그다음에 보시면 다음에 영업 출자. 자, 이런 말이 들어가면 책임을 집니다. 됐죠. 근데 보시면 영업 임대. 자, 이건 책임이 없어요.
그래서 장래 발생한다 또는 영업임대차 이런 말이 들어가면 안 되고 당시까지 발생했다, 영업을 출제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고. 자, 그 다음에 볼까요? 다음에 보시면 악의 채권 보시면 악의 채권자 악의 채권자 이런 말이 나오면 책임이 없습니다. 악의 채권자 이런 말에 그 다음에 좀 이상 채권자가 알고 있다. 야, 이게 똑같은 말 아니냐? 아니에요. 보시면 영업양도를 채권자가 알고 있다. 자, 보시면 여기서 알고 있다는 말은 영업양도를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악의 채권자는 채무인수가 없다. 채무인수에 대해서 알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채권 거기 보시면 사항인데 보시면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채권자가 알고 있다. 이런 말을 나오면 책임져. 근데 요 말이 꼭 들어가야 돼. 악의 채권자 이런 말이 나오면 책임이 없습니다. 이것만이라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업양도 양수인이 책임지자 그럴 때 어떤 단어가 딱 당시까지 그러면 있다. 근데 장래? 그러면 없어. 영업 출자? 그러면 있다. 그 다음에 영업 임대차? 그러면 없다. 그 다음에 채무자가 알고 있다. 그 다음에 악의 채권자? 이게 뭔가 같은 것 같으면서도 다르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채권자가 알고 있다는 건 영업 양도가 됐다는 걸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여기서 악의 채권자라는 것은 채무 인수에 대해서 악의라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말이 들어가는데 이게 여기까지 들어가면 너무 복잡하니까 채권자가 알고 있다. 그러면 책임을 질 수 있어요. 근데 요 말이 나오면 절대 책임 없어요. 악의 채권자 이런 말이 나오면 책임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만 알고 있어도 아주 중요한 문제들은 다 여기서 해결되는 거니까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됐고. 자, 그러면 판례 볼까요? 판례 보시면 그 2항 보겠습니다. 2항. 1, 2항 같은 거죠. 자, 보시면 볼까요? 밑에 1, 2항에서 밑에서 네 번째 줄 보기 어렵고 거기까지. 영업양수인이 규정에 따라 책임지는 제3자 채권은 영업양도 당시 채무 변제기가 두려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그 당시까지는 발생을 해야 된다. 당시까지 발생한다. 영업양도 당시로 보아서 가까운 장래 X 발생될 것이 확실한 채권도 양수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알겠죠? 됐고.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3항 보세요. 자, 상호를 적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은 위와 같이 채무승계가 없는 영업양도에서 자기의 채권주고 기회를 빼앗긴 채권자의 외관 신뢰를 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채무승계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악의 채권자가 아닌 한, 악의 채권자죠. 아닌 한 당의 채권자가 비록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것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말이 좀 이상하죠? 근데 보시면, 여기서, 여기 보시면, 이건 악이라고 딱 못 박았죠? 나쁜 놈이란 뜻 같죠? 이거 알고, 말이 좀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뉘앙스가 다르죠? 알고 있다? 그럼 책임 없고, 악이다? 나쁜 놈이다? 그럼 책임 있다. 그래서,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 가지고 보호적격이 없다고 할 수가 없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보시면 양수인은 거기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말. 그래서 채권자가 그냥 알고 좀 말이 두루뭉실하면 책임을 지는 것이고 악이다. 그럼 책임 없다. 요 판례 3개, 6개만 정리해도요. 영업양도에서 제일 중요한 판례들입니다. 됐고. 자, 여기까지 보시고. 잠시 쉬었다가 볼까요? 12번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